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혁신지원 사업단 유용환 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전문대 혁신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명지전문대 혁신지원 사업 성과포럼회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등직업교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진행된 우리 대학의 혁신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 확산하고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입니다. 특히 혁신을 주도하는 넘버원 특성화 전문대학을 혁신 비전으로 하는 우리 대학의 교육혁신, 산학협력혁신, 기타 혁신 영역의 우수 사례를 발표와 부서별, 사업별 우수 사례 전시, 캡스톤 디자인, 학생 작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능력 중심의 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혁신의 주제로 특강이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2학년도 명지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성과 공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국가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네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전면의 국기에 대한 바로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성과 공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승문 교목실장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셔서 2022학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대학 혁신지원사업단 단장님이야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격려해 주시고 또 오늘 모든 발표와 또 논의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순서들 위해 하나님께서 맡으신 분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과가 공유되고 이 공유된 성과들이 더욱 확산, 재분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우리 총장님의 축사의 말씀과 그리고 귀빈으로 모신 우리 김진실 원장님의 귀한 특강을 포함하여 많은 발표들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 2023학년도에도 함께하심으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회를 주최하시는 신지숙 혁신지원 사업단장님의 개회 선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 혁신지원사업단 맡고 있는 신지숙입니다. 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바쁘신 일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어찌 보면 저희 구성원들이 19년부터 21년 동안 3년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 결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대학이 수립한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 사업에서 참 그 목표로 하는 비전이나 그 목표 그리고 그런 그 혁신 전략들은 저희가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크로스 2025 플러스 그죠? 크로스 2025 플러스를 토대로 해서 수립이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그 20개의 추진 과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이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부서 회의를 진행했고 또 모든 학과와 많은 부서들이 참여하는데 이 혁신 지원 사업이 사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혁신 사업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모두 그 참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혁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참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혁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두려움이 가장 컸었는데요. 기존의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바꾼다.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어떤 그 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앞에 보시고 있는 건데요. 혁신은 실천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조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어떤 새롭게 낸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실현해 간다면 혁신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새롭게 생각했던 어떤 아이디어, 프로그램들을 1년 동안 실천에 옮긴 결과 그 혁신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논의하는 자리,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사려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모든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저희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우리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배움을 실천하는 전문 기술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2학년도 명지 전문대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지전문대학 권두순 총장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고 없어요? 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대학이 지난 1년 동안 걸어왔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마음에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혁신은 실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도하지 아니한 계획은 100% 실패라고 믿기 때문에 혁신은 실천했을 때에만 그 성과를 우리가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한 편의 영화를 3번 보았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헤어질 결심이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사랑은 파도처럼 물밀듯이 들어오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랑은 잉크처럼 스며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혁신은 때로는 파도처럼 물밀듯이 들어와야 하지만 때로는 그 혁신이 우리들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을 때 그 혁신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성과 P는 MA 제곱이라고 봅니다. 이때 A 하나는 ability이고 또 다른 A 하나는 attitude입니다. 모든 성과는 A 더하기 A, ability 더하기 태도가 아니라 ability 곱하기 attitude입니다. 내 능력이 아무리 100이라고 하더라도 태도가 0이면 성과는 0인 거고, 내 태도가 아무리 충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능력이 제로면 성과는 제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명지 전문대학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빌리티, 능력은 100%라고 확신은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태도가 때로는 0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것이 100인지 때로는 얼마인지 가끔 가다가 저도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을 때 우리의 혁신은 성공할 것이고, 우리 명지 전문대학은 전문대학 제1의 명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지 전문대학은 과거에 제1의 전문대학이라고 자타가 공인을 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의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우리 모두는 어려움의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강을 건너 우리가 안도하는 곳으로, 보다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다잡고 한 발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어떤 글을 쓰면서 내 마음속에 ANT, 개미 한 마리가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지 않기를 기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ANT는 Automatic Negative Thought라고 해서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를 말합니다. 이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인 개미 한 마리가 내 머릿속을 휘집고 다니면 나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의 ANT를 지워버리고 우리들의 긍정의 힘으로, 그리고 조건대의 힘으로 무장해서 혁신은 실천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우리 명제전문대학에 뿌리 내리기를 당부하고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혁신 방향을 항상 고민해 주시고 저희를 항상 격려해 주시는 총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를 너무 완벽하게 해서요, 책자가 그 쇼핑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잘 안 꺼내 보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영목 교무처장님의 미래 대형 교육 생태계 혁신 관련 모듈 기반 교육과정 개발과 메타모시스 기반 셀 단위 모듈실 융합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가 너무 깁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무처에서 일하고 있는 이영목 교수입니다. 교무처에서 일한 지는 꽤 됐는데 이렇게 큰 행사에서 또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만나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무지하게 떨립니다. 버벅거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사업에서 교육혁신센터에서는 주로
전공 교육 과정에 대한 개발에 대한 지원, 또 교양 부분에 대한 개발 지원, 이런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저희가 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주제를 미래 대응 교육 생태계 혁신이라는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공이고 두 번째가 이제 교양이 되겠습니다. 전공에 대한 내용은 모듈 기반 학과별 교육 과정이 되겠고요. 교양 부분은 메타모포시스, 좀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기반 셀 단위 모듈식 융합 교양 교과목 개발이 되겠습니다. 모듈 기반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은 사실은 여기 참여하신 모든 학과의 교수님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개발하신 내용이고요. 저는 그 내용을 여기서 정리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화면은 이제 앞에 보시는 홈페이지, 웹사이트는 우리 대학의 웹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이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쪽 왼쪽에 보시는 코딩을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두 가지의 기술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상호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융합해야만 보다 더 완벽하고 멋진 홈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융합의 교육 과정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에서 뷰티 분야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탁받아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면담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나중에 너는 뭘 하고 싶니?라고 물어봤더니 저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샵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이 이제 꿈인 거죠. 그런데 속으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은, 뷰티에 대한 기술은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교과 과정에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내고 뷰티샵 위치 선정하고 이런 거는 없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어야만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내용을 보시면 저희 대학이 2022년에 이제 크로스 2025 중장기 발전 계획을 업그레이드해서 크로스 2025 플러스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환류 교육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는 대환류 주기를 운영을 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학과에서 융복합 교육 과정을 잘 개발해 주셨습니다. 실제 성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학과가 31개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모듈형 개발 전공 트랙은 28개가 되고요. 융복합 모듈형 전공 트랙의 과목 수는 이제 90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량적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듈형 전공 트랙은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공동 개발형이 있고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경영학과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가 디자인 경영이라는 융복합 트랙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전기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는 IoT 융합 프로젝트, 문예창작과와 연극영상학과는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전문가, 유아교육과와 사회체육과는 유아체육 지도사, 또 문헌정보과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는 도서관 프로그램 홍보 영상 전문가를 위한 융복합 트랙을 각각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또 자체 개발형으로 학과 내에서 자체 융복합 과정을 또 개발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공공행정 서비스 상담과는 행정 부분과 빅데이터 부분을 합쳐서
공공 빅데이터 융합형 트랙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쭉 학과별로 융합형 트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뷰티 스킨케어 전공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뷰티 스킨케어와 경영 또 화장품 마케팅 쪽으로 또 융복합 트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진 성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산업체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에 따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또 기반이 되었다라고 저희들은 정성적 평가를 자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예인데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와 경영학과는 디자인 경영 프로젝트라는 트랙을 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의 교과목 컴퓨터 그래픽 스튜디오 또 그래픽 디자인이 있고요. 경영학과의 또 시장 조사론 또 마케팅 원론은 경영과의 또 교과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과는 공통으로 디자인 경영 프로젝트라는 교과목을 이제 공동 개발을 해 주셨습니다. 연극영상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목이 있고요. 또 문예창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목이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이라는 교과목을 새로 또 개발을 해 주셔서 두 과가 합심해서 또 교과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비즈니스학과에서는 자체 개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급 중국어 작문과 비즈니스 중국어 작문이 있는데 그 이외에 중국어 편집 디자인이라는 융합적인 또 교과목을 새로 개발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공에 대한 각 학과에서 개발해 주신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교양 쪽입니다. 메타모포시스 기반 셀 단위 모듈식 융합 교양 교과목입니다.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메타모포시스라는 게 뭐냐 하면 탈바꿈, 변화, 뭐 혁신 약간 그런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카카오톡을 학생들 간에 카카오톡 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학기 교양 뭐 할 거야? 라고 이제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교양 강좌 봤는데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원격 강좌 듣고 싶은데 신청할 수 있으려나? 야, 전공 수업 없을 때 들 수 있는 걸로 성적 잘 주는 걸로 신청해. 원격 강좌는 빨리 신청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죠. 교양 강좌가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많은 것 같은데 또 원격 강좌도 듣고 싶고 근데 또 시간도 잘 안 맞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좀 애로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메타모포시스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이번 학기 교양 뭐 할 거야? 이번 학기 끝나고 유럽 여행 갈 계획이거든. 그래. 그래서 유럽 여행과 관련된 걸로 조합을 한번 해보려고. 조합? 교과목을 어떻게 조합하지? 서양 미술사 모듈 15셀하고 인테리어 모듈 15셀 뭐 합쳐서 한 2학점 만들려고 두 모듈 원격 강좌도 나게 딱이야. 와, 나도 그럼 어떤 모듈들이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보고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이렇게 이제 모듈화를 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요즘 쇼트라고 들어보셨죠? 쇼트. 네. 아마 유튜브 강의도 이제는 너무 길다. 짧게 만들어서 강의를 짤강을 보고 싶다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위에 그림 보시면 모듈 A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교과목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수업이 셀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한 학기면 1학점이니까 15개 셀이 되는 거죠. 이 셀들을 이제 기반으로 교양 교과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교양 과목이 1학점이에요. 그러면 15개 셀을 그냥 구성하면 되는 거죠. 자, 2학점이다 그러면 자기가 학생이 선택하는 거죠.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듈을. 모듈 A는 15개, 그 다음 모듈 B가 또 15개. 이렇게 해서 마치 은행에 있는 교과목을 학점은행제처럼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교과목을 만들어 봐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셀의 단위는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쪼개질 수 있는가가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15개,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다면 7개까지도 나눠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학생이 또 이 셀만을 가지고 모든 교양 학점을 취득하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점 내지 3학점 상한제를 둘 예정이고요. 또 수업 방식도 절대평가, 상대평가에서 P 또는 MP 방식을 취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2년에 저희가 그래서 이 메타모포시스에 대한 모듈을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의 모듈은 강의 영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학습 활동, 그리고 퀴즈 등으로 한 세트를 지금 만들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2년도에 저희가 개발한 것은 여기에 대한 연구 과제가 하나 있었고요. 메타모포시스에 대한 주제, 그래서 모듈이죠. 모듈이 2개가 개발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메타모포시스 콘텐츠가 30개 정도가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듈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마트 자동차, 사물 인터넷, 스마트 공장, 로봇의 진화 등등 하나의 주차별로 주제를 정해서 하나의 셀이 되는 거죠. 그 셀을 15개를 지금 개발해 두었습니다. 또 인문기초소양 쪽으로 해서 쉬운 3개의 아이디어로 읽는 교양건축이라고 해서 또 15개의 셀을 구성해서 맞춰놓고 있습니다. 이 셀은 이제 올해도 계속 저희가 개발할 계획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 조합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선택하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재정지원 사업의 보고서를 쓰면서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과 공유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창기부터 저희 혁신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교무처장님, 그리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말씀해 주신 교무처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직무능력 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 시대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혁신 주제로 산업인력관리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김지실 원장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김지실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다 이수하셨습니다. 양력으로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없으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상지대학교, 청주대학교 외래교수들 역임하셨고요. 그 공단의 자격 동향 분석팀장님, 훈련 품질 향상 센터장님, 미래전략기획단 FT 팀장님, NCS 기업 운영 단장님, 공공채용 TFT 팀장님,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요. 현재 2001년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님으로 있으시면서 우리나라의 표준 능력에 대해서 총괄 운영을 담당을 하고 계신 전문가이십니다. 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성스럽고 이게 좀 고급스러운 이런 자리에서 저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잡초처럼 뛰는 사람이 분위기를 망치지 않나 우려도 스러운데요. 가장 강의가 어려운 데가 사실 교수님 대상이고, 특히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가장 더 어려운 데가 인서울 교수님입니다. 인서울 교수님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저런 얘기를 해도 딱히
딱히 몸에 아직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뭐 나는 아직 3년 남았는데, 뭐 이제 뭐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5년 동안 어떻게 버티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혁신 같은 그런 주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뭔가 이게 좀 뭐 달나라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세상이 또 그렇게 또 이게 또 천천히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특히 교육 훈련과 관련되신 분들에게는 위기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인 이제 학생들이 이제 확실히 줄기 때문에 서로 이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지고요. 그리고 정부 예산이나 이런 게 막 지방의 대학들에 엄청 더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오히려 우리가 더 역차별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오늘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성과가 이제 평생 이제 직업 교육 그런 성과도 있고, 산업협력 성과도 있고, 교수학습 성과도 있고, 뭐 상담, 학생 심리 상담 이런 성과도 있고, 아유 뭐 나는 뭐 여기서 제일 잘하는데 왜 내가 또 혁신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 흐름이 있는지 그런 트렌드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딱히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right now, 그러니까 바로 나한테 지금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나도 한번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받는 그런 강의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총장님이 이쪽 이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오히려 총장님이 강의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일단 이제 제 3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오히려 교수님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총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흔쾌히 이제 좀 말씀을 수락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소개를 했듯이 제가 직업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석사, 박사 다 전문대학 대상으로 그 논문을 썼습니다. 전문대학 수업에 대한 평가 준 거라던가 학습 전략이라던가 사실 교수학습 쪽으로 이제 했는데, 제가 교육 쪽 사이드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나는 직업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정작 직업계에 이 관련 사람들을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산업협단체나 어떻게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교육에 대한 맥락이라던가 원리라던가 원칙 이런 부분은 잘 알 수도 있고, 아주 멋지게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정작 그 기업체 사람들과의 이 루트가 없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교육 사이드로 직업을 그쪽으로 선택을 안 하고 고용노동 사이드로 이제 그 선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고용노동 사이드는 일단 노동시장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근로감독이든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4대 보험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수님, 단장님? 우리가 이제 돈을 내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이 들어가고, 뭐 공무원 연금들은 아니겠지만 국민 여기 사학연금이겠죠. 연금 있죠. 그다음 건강보험 있고, 산재보험 있고, 고용보험이 있어요. 고용보험. 그러니까 고용보험이라는 데가 사실 근로자가 0.5% 내고 사업주가 이제 1.5% 내가지고 어찌됐든 의무적으로 교육훈련, 그러니까 직업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우리 공단만 해도 1.5천억을 써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지금 자꾸 팀장님 우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하는데 관리자 이름 뺀 거는 98년도에 뺐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름 바뀌었는데, 일단 공단이라는 이 조직이 비록 저처럼 막 이렇게 밖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두각이 안 돼서 그렇지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 사이드에 있는 뭔가 직능 사업을 잡으면 교육부보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지 전문대학이라는 이 브랜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막 정부하고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서 더 위기의식을 느끼는 데서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고용노동 사이드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서
밖으로 내보면 뭐해? 학벌로 차별하고 학벌로 임금 주고 연공급으로 계속 주는 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노동개혁 한다고 하고 교육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야지 각각 각 분야가 자기 얘기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이나 이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 중간 다리로서 역할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서서히 지금 이제 예전보다는 1년 이 인식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이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단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게 전문대학 혁신이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세상이 지금 이제 워낙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미래 환경 변화가 예전처럼 이제 사람 중심, 사람 한 명 뽑아가지고 너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오래 일하면 돈 많이 주는 그런 이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거야. 몇 수준짜리 일을 하는 사람을 모집을 할 거야라고 명확하게 채용 공고가 나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나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는 경험은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쪽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인사관리 체계가 기업에서 채용부터 해서 인사관리에서 임금 주는 이 노동시장이 점점 이 직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제 능력 중심.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나 옛날에 저 어느 대학 나왔어요 이런 이렇게 주장하는 세계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 직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라고 입증하는 시대. 그래서 아까 우리 교무처장님 말씀하신 이 모듈식 교육과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받은 게 어떤 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인정서 같은 게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격이 없는 교육이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반드시 너는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런 능력이 있어요라고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앞으로 이제 직무능력 노동시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다른 애들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나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생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뭐 어찌됐든 이제 입학자원이 우리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성인 그리고 재직자 이런 친구들도 다 끌어 모아야죠. 근데 지금 이제 구직자라든가 실업자, 재직자에 대한 그런 그 정책 수단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사이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보험기금 환급이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 틀을 깨야죠. 전문대학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교육부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고용노동부의 이런 정책 수단을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경쟁해서 우리가 훨씬 저 훈련기관보다 더 잘해라고 하면서 이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서도 역할을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딱히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느껴보니까 딱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이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서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명지전문대학 지난번 갔을 때 보니까 그냥 버스 타면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게 그 주택가의 가운데 딱 있기 때문에 막 저 어려운 막 이렇게 막 모집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데보다는 확실히 위기의식이 적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유지될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지켜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이제 정부가 일단 1년이 지나긴 했지만 이 새 정부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교육훈련과 관련돼서는 제가 교육부 정책과 고용노동 정책을 이제 봤을 때 신기술을 막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기 얼마큼 이 학과에서는 신기술을 커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BBC, 뭐 바이오, 반도체, 뭐 칩 그리고 뭐 디지털, AI, 빅데이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전생이라는 것은 평생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얘가 예전에는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단계로. 근데 이 로드맵을 반드시 이제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똑같은 거 계속 교육받고 이런 체계가 아니라 옛날에는 3수준을 했으면 앞으로는 4수준,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크려면 5, 7, 8, 9 수준으로 점적으로 클 수 있도록 이 로드맵을 각 학과에서 갖고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업교육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과에서 우리 애들이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클 수 있는 그 로드맵을 갖고 있냐는 말이죠. 이런 거는 이제 점점 이제 뭐 NCS라든가 에스캡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점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정이라는 개념인데 공정은 굉장히 정치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정의 핵심은 특히 채용에서 공정의 핵심은 3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투명, 능력, 공감.
그러니까 투명이라고 한 거는 옛날에는 채용할 때 이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기업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도 나도 그냥 막 경쟁을 해가지고 난 얘보다 스펙이 더 좋아요 라고 해서 나는 뭐 7대 스펙, 10대 스펙이 있어요 라고 그런 쪽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에서 명확하게 채용 공고할 때 당신이 할 일은 이런 거야, 이런 직무를 하려면 이런 역량이 필요해 라고 반드시 직무 설명 자료 같은 거, 소위 말하면 직무 기술서 같은 게 같이 이제 제공이 돼야 돼요. 그게 법으로 공정채용법이라는 걸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공공기관 중심으로 가고는 있지만 민간도 이제 그 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엉뚱한 거, 그 직무와 무관한 거, 네 아버지 직업이 뭐냐, 넌 왜 이렇게 생겼냐, 키는 왜 이렇게 작아서 이거 할 수 있겠냐, 너 뭐 이런 거, 주방 아줌마 그 얘기는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어찌됐든 그런 직무와 무관한 걸 물어보면 절대 안 되게끔 공정채용법이라는 걸 통해서 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직무 능력. 그러니까 스펙을 안 본다는 건지, 스펙이라는 게 오버 스펙을 안 본다는 거예요. 스펙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스펙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너무 안 보는 거에만 포커싱이 돼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부작용이 많이 있지만 학교 명을 안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나이, 성별, 그 다음에 출신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게 두 개예요.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지역이 어디야? 딱 두 개로 봅니다. 여전히 그래요. 아직까지 그렇고 중소기업은 더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법적인 걸 통해서 많이 이제 바꾼다고 하는 거죠.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바꾸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나라는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학과 중심이고 교육과정 중심이고 교과 중심의 이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학교, 어느 학과, 어느 교과 이런 과목 중심으로만 생각이 됐지, 내가 앞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할지, 그 일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예전부터 없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아무리 진로 교육을 한다고 해도 어렸을 때 너 뭐 되고 싶어? 아, 저 선생님이 경찰, 의사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지. 그 많은 우리나라가 건설 산업이고 기계 산업이고 뿌리 산업이고 뭐 금융 산업이고 지금 보건산업이고 지금 스포츠 레저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사이드에 그런 게 자꾸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시대 계속 이제 정부에서는 강조를 할 거예요. 지방 중심의 돈을 엄청 퍼볼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 중심으로의 교육 재정이라던가 컨트롤, 규제, 소위 말하면 성과평가도 다 지방 교육부가 이제 뭐 해가지고 여기 막 나눠주고 재정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지자체에 많이 이제 저걸 줘가지고 권한을 줘서 지자체 안에서 지자체 정부, 그러니까 지방 정부, 산업, 이제 대학, 기업 이런 네트워크 이런 걸 자꾸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뭐 이제 서울시 관련된 일자리 관련된 재단 뭐 이런 게 많이 있겠죠. 그런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면 뭐 보다 더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네트워크를 쌓는 데 있어서 지방 정부나 아니면 고용부, 교육부, 그다음에 기업, 산단체, 연구소 이런 데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차피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 아느냐 안 아느냐, 그러니까 노하우가 아니라 노후 이런 개념이 점점 앞으로 더 심해졌지 덜 하지 않을 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뭐 메타포시스 관련된 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긴 하지만 교육 훈련을 우리 MZ 세대에 맞게끔 혁신해서 저 교수님 수업은 너무너무 재밌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일괄적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성인 학습자이고 간단하게 1시간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강의하는 게 어느 정도 먹힐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책임져서 입학해가지고 퇴직이 아니죠, 졸업이죠. 졸업까지는 맞춤형으로 가야 돼요. 이제 모든 게 맞춤형으로 가야 됩니다. 진로지도 이제 그것도 맞춤형 컨설팅, 뭐 PT, 개인 PT, 뭐
교육도 개인 PT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 그게 혁신인 거죠. 그거를 과연 내가 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학 그간의 성과랑 이거는 이제 이게 국가 차원에서 보는 거죠.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충원 이게 막 입학 자원 같은 게 훨씬 늘어나고 전문대학은 딱 뭐 동결됐다. 그럼 아무래도 전문대학들은 손해 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방 같은 경우는 야 니네는 사람 수 주니까 확 줄여 정원 줄여 수도권 더 줄게 뭐 이래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점점 근데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이에서 만약에 여기 뭐 명지전문대학 지금으로서는 100% 충원을 되지만 앞으로 이게 정원 줄여봐요. 뭐 4년 때 더 주고 이러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저는 잘 몰라. 그러니까 이쪽 그 명지전문대가 워낙 인솔이고 이제 탄탄한 대학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든 대학인 그 보다 더 수요가 있고 관심이 있는 데를 더 밀어주겠죠? 정부 차원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딱히 뭐 글쎄 관련이 지금으로서는 바로 있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서울시나 이런 수도권에서 어떤 일자리 수요가 있는지 뭐 이런 걸로 예측을 해가지고 그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네 번째는 가장 핵심입니다. 애들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명지전문대학 어느 학과 전자공학과 출신이 확실히 단애보다 훨씬 좋게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그래요. 아이 초반에 들어오는 애들 수준 자체가 기초학력이 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걔네들을 그냥 뭐 다른 애들하고 동등하게 그렇게 합니까? 뭐 그렇죠. 뭐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걸 잘 해 주셔야 사실은 뭐 이제 혁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만약 너무 개차반이 왔다 하더라도 걔네들을 개과천선해가지고 일자리를 해서 시민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사실 교육의 역할인 거죠. 그런 부분을 과연 기본적으로 백투더 베이직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하게끔 하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교육부 정책에 직접적으로 인발부가 되지 한 건 아니지만 일단 고용노동 사이드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취업을 하고 취업 이후에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클 수 있도록 하는 이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더더군다나 지금 고용노동 사이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새 정부에서는 어떤 교육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대학 전체적으로 위기 의식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개를 할지 이거는 이제 명지전문대학 단과 그러니까 하나 대학에서 준비할 건 아니고요. 전체 이 국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다음에 전문대학 혁신 방안이라는 것은 지금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4번 단위인데 지금 이제 직무노동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국정과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든 지지난 정부든 앞으로 다음 정부든 다다음 정부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의 교육훈련 시스템은 완전히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30년 죽어라 공부를 해요. 왜 공부하는지도 모른 채로 대학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30년에서 대학을 갔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30년 동안 어떻게 취업을 했어. 취업을 해서 또 30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해요. 그리고 일하고 나서 60세? 뭐 정년을 연장을 한다고 쳐도 65세는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른 내가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와 지식과 경험과 숙련과 이런 부분이 전혀 무시당한 채 새롭게 무슨 뭐 편의점을 해야 되나 무슨 치킨집을 해야 되나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쌓았던 노하우나 이런 부분을 잘 접목시켜서 뭐 평생 이제 아웃플레이스먼트 교육, 전직 지원 교육을 받아서 그 안에서 제2의 인생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평생 직업력 개발 체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끼의 교육,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성공 루트를 자꾸 만들어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클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막 진로를 막 꿈꾸다가 결국은 대학 가는 게 최고야라고 하면서 4년제 대학을 가, 넌 공부 잘하니까 4년제 가, 넌 공부 못하니까 어디를 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분야별로 클 수 있는 그 루트를 자꾸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이제
채용이 돼서 직무 중심으로 채용이 돼서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요즘에 최근에 임금 체계 개편이나 이런 부분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문가로 클 수 있도록 하는 평생 직업력 개발 체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능력 중심사, 저 여기 나승일 교수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이제 지도 교수님이시고 뭐 주례도 봐주시고 어찌됐든 제가 첫 번째 제자예요. 나승일 교수님의. 그 나승일 교수님이 이게 윤석열 정부 처음에 이제 그 캠프 역할을 하면서 이 큰 그 그림을 교육훈련 분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갖고 온 건데, 일단은 그 뭐랄까, 나승일 교수님이 그 지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얘기했던 그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라는 이 프레임은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노동개혁, 교육개혁 지금 다 분절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다 컨셉으로 갖고 있는 게,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능력 중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새마을운동 다 우리나라 잘 살아보세요 이 컨셉으로 다시 한번 이 능력 중심 사회라는 이 컨셉으로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 있는 그 브레인들은 특히 고용노동부도 이 노동계통 사람들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지 고용과 직능, 그러니까 직업력 개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가서 이쪽 분야가 지금 약간은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면서 준비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때가 올 거다. 왜냐하면 준비를 하고 컨텐츠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시에 능력 중심 사회 할 때 만든 게 이제 NCS라는 건데, 지금 이제 초반에는 막 이거 안 쓰면 야 재정 지원 안 해 하면서 이 완전히 지금 완전히 확을 띄게 만들어놔서 지금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이제 유연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호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직업교육 훈련 혁신이 거의 100년 걸리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성격이 급하니까 야 5년 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이거 없애버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NCS는 초반에 뭐 NCS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많고 완벽한지도 않은 부분을 그냥 막 전문대학 혁신이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NCS 하면 막 아우 징그러워 막 이럴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NCS 자체도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정교화되고 있고, 또 NCS는 하나의 그냥 재료예요, 재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 능력 중심 사회의 가장 핵심은 SQF,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NQF라는 퀄리피케이션. 야 지금 그러니까 뭐 기능사 등급, 산업기사 등급, 기사 등급 뭐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 너는 한 뭐 이제 크게 4단계였다면 너는 한 뭐 기사 등급 수준이야, 아니면 산업기사 수준 등계, 이 로드맵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재료가 NCS인 거죠. NCS가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SQF, 그러니까 산업별로 역량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역량 지수, 소위 말하면 로드맵인 거죠. 그런 부분을 만드는 거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능력 중심 사회라는 게 지금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지금 윗선에 많이 없어서 약간 좀 이게 좀 힘을 빠지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학교 서열화라든가 대학 서열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 나오고 그냥 땜빵식으로만 정책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노동시장 개혁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꿈과 끼에 따라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채용이 돼서 그 채용된 분야에서 전문가로 커서 그 분야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이 세계가 능력 중심 사회의 핵심 프레임워크인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야겠죠. 자, 이제 유초등, 뭐 직업교육, 고등교육, 취업, 퇴직 이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타로 해결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지금 산업교육과 미스매치 하니까 기업하고 뭐 가족 회사를 만들어서 주문식 교육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단타로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능력 중심 사회는 큰 프레임 웍 안에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고등교육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아까 생태계라는 이런 용어를 또 요즘에는 최근에 많이 쓰긴 하던데, 이 교육부에서는 이제 대학의 규제라든가 이런 걸 풀어가지고 보다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근데 4년제 대학이 혁신하면 전문대학은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4년제가 더 직업교육에 신경을 써가지고 애들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더 하려고 하면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전문대학만의 특성화, 그러니까 뭔가 쟤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그게 저는 산업계와의 네트워크 아니면 그 우리 졸업생들의 관리 뭐 이런 거, 로드맵 아니면 뭐 이런 거, 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전문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지역 교육은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넘어가고요. 이것도 빨리 넘어갈게요. 결국은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입학 정원도 이제 줄고, 그 다음에 예산 재정도 줄고. 근데 제가 위기의식 한번 느끼게끔 말씀드릴까요? 자, 폴리텍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용노동부 안에서 고용노동부랑 교육부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절대 협업 안 해요. 우리는 전문가들은 요거랑 교육하고 이제 고용 사이드의 직능 쪽을 협업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가장 쉬울 것 같죠? 제일 어려운 게 협업이라는 단어더라고요. 특히 부처, 칸막이가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 사이드의 훈련기관들, 폴리텍 대학 이런 데 예산을, 거기 아까 얘기했던 고용보험 돈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보험기금이기 때문에 회계가 아니에요. 세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퍼부는데, 그러니까 폴리텍 대학 같은 건 시설 장비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아이디어 계속적으로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해서 가고 있는데, 폴리텍을 이제 교육부로 지금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같이 전문대학이랑 이제 경쟁하게 한다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는 폴리텍 대학의 저 시설 장비를 못 쫓아갈걸요? 그 예산이 지금 이 애들 수업료 갖고 이 사립 재정으로는 안 될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폴리텍 대학까지 같이 전문대학하고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게 조만간 있을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어제 발표된 교육부의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을 보면 폴리텍 전문대학을 같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육부 자료에 폴리텍이 들어가가지고 폴리텍 학교 법인에 있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재정이 돈 보따리가 이제 교육부로 넘어왔대요. 그래서 교육부 아직까지는 관리 감독을 고용부에서 하고는 있지만 교육부 안에서 지금 이제 전문대학이랑 같이 경쟁하게끔 만드는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폴리텍도 안 좋을 거고, 어찌됐든 전문대학하고 같이 이 개혁이라는 개념은 소위 말하면 구조조정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데를 살아남게 만들면 나머지 경쟁력이 없는 데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재정이 좀 열악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위기인 거예요. 전문대학들이. 뭐 애들 없는 건 더더군다나 위기죠. 애들 없어요. 더 없어요. 점점 없어질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의 역할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인력 양성의 체계가 있잖아요. 등급 체계가 있잖아요. 기능사가 있고 산업기사가 있고 기사가 있고 기술사가, 이 등급체가 예를 들어서 국가기술 자격 체계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 위쪽으로 가요. 이제 고급 인력이라고 해가지고 다 너도 나도 대학원 해가지고 이제 고급 인력들은 많이 있어. 걔네들은 이제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인력들은 외국 인력으로 막 채워넣어요. 그냥 외국 인력들 채워넣는 것도 이것도 큰 문제 될 겁니다. 옛날에는 쿼터를 딱 정해가지고 1년에 5만 명, 더 이상 안 돼. 올해 몇만 명 된 줄 아세요? 지금 사람 없어. 중소기업들이 사람 없어가지고 난린데, 농장들이 사람 없어가지고 난린데, 애들 외국 인력들 막 모셔가지고 기숙사 막 보내주고 막 잘 먹이고 막 해요. 이번에는 쿼터가 11만 명, 2배 늘었습니다. 내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걔네들 더 늘릴 거예요. 지금 아무 대책 없이 애들만 데리고 옵니다. 그럼 걔네들은 그 안에서 뭐 이제 불법 체류도 문제가 있겠지만, 얘네들이 또 가정을 이뤄가지고 애들 낳죠. 문화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지원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외국 인력 들어오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간 인력을 전문대학에서 공급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건설 지금 시공 같은 경우도 지금 애들이 안 가잖아요. 특성화고도 안 가고 뭐 대학도 안 가고. 왜냐면 맨날 사고 나고 어려우니까. 딱 봤을 때 3대 업종이니까. 그러니까 건설 시공하는 애들, 외국 인력 애들 막 데려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책임을 지나요? 저 현대건설의 그 아이파크 사고 난 것도 뭐 애들은 뭐 책임 안 지죠. 그냥 양생도 그냥 대충 해가지고 점점 더 그럴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렇고 또 기술사들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기술사들은 자격증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청에 재하청에 해가지고 뭐 또 단가 후려치기 해서 점점 이게 좀 안 좋은 인력들, 그러니까 좀 질 낮은 인력들이 모든 거를 담당하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특성화고나 전문대학 애들이 딱 그 안에서 중간관리자, 팀장급이 딱 돼가지고 이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점점 더 이제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전문 대학들이 중간 인력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역할에 대한 당위성 이런 부분이 자꾸 어필이 돼야 되는데 전문대학 교수님들도 나는 막 뭐 대학원도 나오고 교수고 막 4년제 대학을 갔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인력 공급하는데 전문대학들이 확실하게 이제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서울 인서울이니까 모르시겠지만 이 지방이 점점 9시 되면 불이 꺼져가지고 딱 애들이 뭐 좋아하나요? 다 서울로 가죠. 근데 지방 공동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인서울에 계신 분들은 우리 쪽으로 오면 나야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리아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의식이 있어요. 지방이 이제 다 죽어버리면 뭐 전체적인 국가 사회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회 안전망 기능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간 인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문대학의 역할이나 이런 게 자꾸 어필이 돼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대학 위기 극복 전략 이제 외국처럼 지역사회 커뮤니티 칼리지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들은 오늘 성과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 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산하 협력도 강화해야 되고 지역 평생 직업교육 역할도 해야 되고 뭐 교수학습 전략 이런 상담, 진로, 취업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몇몇 분이 아주 우수한 성과가 돼가지고 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대학 측면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윤여송 교수님이 예전에 이제 했던 거 그냥 이제 이분 개인 뭐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 전문대학을 고용노동부에 가야 된다. 아니면 산업대학이랑 갖춰서 가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다음에 석사 트랙, 그래서 아예 경쟁력 있는 데는 석사, 그 마이스터 대학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나온 교육부의 자료 보면 지역 글로컬 대학 10개를 선정하겠다. 뭐 아니면 라이즈라고 해서 지역 대학 거점 대학을 뭐 몇 개를 선정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지전문대학이 중점적인 역할을 하면 더욱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대학 혁신 방안은 이건 예전 자료고요. 엊그제 따끈따끈한 자료가 있어요.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 그 교육부 자료, 그 부분에 이 내용이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에요. 마이스터 대학도 그러니까 고숙련 전문 기술 인력을 키워야겠다는 개념도 있고 글로컬 대학이라고 해서 지역 거점 대학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위한 그러니까 단지 지역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지역을 위한 대학. 과연 명지 전문 대학이 그 홍제동 그 무슨 동이죠? 아무튼 그쪽 지역 보다 더 넓게 봐야겠죠. 서울 지역 아니면 그쪽에 무슨 구예요? 은평구? 그쪽 구에 뭐를 위해서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권두승 총장님이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가이고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평생교육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육부 안에서도 K묵이나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소위 말하면 문해교육, 그러니까 성인 학자들이 이게 문화생활이라던가 뭐 이런 교육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평생학습. 근데 이제 평생 직업교육, 그러니까 직업 능력, 직무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부분이 보다 더 강조가 돼야겠죠. 그런 사이드에서 그 직무 능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고용노동 사이드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공유대학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쪽에서 배운 걸 저쪽에서 학점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보기엔 되게 좋죠. 그게 구조조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같은 경우는 부울경이라고 해서 울산대, 뭐 창원대, 무슨 대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좋은 교수님들의 그 교육과정을 들으면 다른 데서 인정을 해줘. 지금도 뭐 K묵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뭐 그런 거 있을 텐데 교육부에서도 그게 이제 점점 그걸 선점을 하시라는 거죠. 공유대학 같은 경우. 그다음에 특성화고랑 전문대학 이 대학 간의 연계, 이렇게 수직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지금 과연 내가 우리 서울시 아니면 뭐 그 수도권 내에서 산업별 단체 아니면 기업체랑 얼만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 거버넌스에 내가 얼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이게 지방에 있는 거긴 하지만 지자체마다 노사민정 협의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노동계, 사측, 기업 측, 그다음에 민간 기업, 그다음에 정부가 하는 데가 있고 그 안에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 안정재단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대학들도 들어가죠. 경총도 있고 무슨 산업진흥원, 그러니까 산자부, 고용부, 문체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이런 네트워크들이 그나마 지자체들이 다 있어요. 서울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과연 우리 명지전문대학 이런 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데가 과연 있을까? 총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어떤 교수님들이 이런 데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리고 지역 RSC라고 해서 Regional Sector Council, 그러니까 ISC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Industrial Skill Council이라는 데서 NCS라는 거 만들죠. 자, 총 19개가 있어요. 기계부터 해가지고 뭐 전자통신, 정보통신, 전자, 전기공사, 전기 ISC, 섬유, 환경 뭐 그게 19개가 있는 거예요. 금융, 숙박, 뭐가 있어? 뿌리 산업도 있고 그게 19개가 있는데 그 인더스트리 스킬스 카운슬이 있는가 반면에 RSC, 그러니까 Regional Sector Council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사회의 인력 수요를 분석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RSC, 서울시도 있습니다. 서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전문대학들이 나름 우리 혁신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사례 연구일 뿐이에요. 아우 잘했어 박수 치면 끝인 거죠. 근데 정말 위기의식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게 그냥 대개로 이렇게 뭐 이게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들이 잘했다로 끝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이게 기본 이하가 될 수 있게끔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단타성으로 어디 참여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직무 중심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동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서 내보내도 그냥 결국은 학벌 중심으로 사회가 되고 학벌로 임금 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키워 중심 역할이 채용이에요. 채용. 사람을 평가하는 채용. 옛날에 스펙 중심이면 그냥 어느 대학 나왔어? 보지도 않아. 그냥 패스. 그다음에 지방대학 넌 아니야. 패스. 이런 식으로 서류 광탈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채용을 바꾸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옛날에 NCS 채용, 능력중심 채용, 이름은 바뀌었지만 블라인드 채용, 지금 정부에서는 공정 채용. 이게 이제 국정과제로 돼서 법까지 만들면 보다 더 민간에 확산되는 데 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모듈식 교육을 했으면 뭐예요? 걔네들을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직무능력 은행제, 이 컨텐츠가 NCS 능력 단위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교수님들이 이론 과목이라든가 뭐라는 거냐 본인이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게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좀 먹힐 수 있도록 하는 인정서 역할을 이제 직무능력 은행제가 하고 있고 나름 명지전문대에서 일부 학과는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XQF, Sector Qualification Framework,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까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 기술사 이 등급 체계를 한번 보여주는 큰 그림이에요. NCS가 하려고 했는데 NCS는 안 돼요. 이건 하나의 그냥 조각조각 되는 하나의 재료일 뿐이지 이 큰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SQF 작업도 이거 국정과제로 저희들이 그릴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라든가 이 IT SQF가 나름 임금 시장 노인 단가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 사람들이 너 코딩 할 줄 알아? 그런 거 안 물어봤어. 옛날에 너 삼성 다녔어? 너 대학 어디 나왔어? 이래가지고 했더니 코딩 한 번도 할 줄도 모르는 애들한테 돈 많이 주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IT 분야가 직무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이 SQF 기반으로 바꿔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몇 수준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시장 노인 단가를 바꾸고 있어요. 그런 변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이제 핵심적으로 이게 가능하게끔 된 게 이제 NCS인 거고 NCS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옛날 초기에는 머물렀을 때는 NCS 자체도
정확한 판국에 이걸 갖고 쓰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이 했죠. 그러니까 탑다운식으로 너무 그냥 이제 그 해서 오히려 좀 부작용이 있어요. 저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NCS 이쪽 분야에서 NCS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NCS 전략을 그렇게 해가지고 다 니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하면서 저한테 다 블레임을 막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힘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NCS 뱅크에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 인정 사업이 사실 이건 예산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저는 근데 이걸 키울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대학들도, 근데 문제는 폴리텍 대학은 NCS 기반한 것을 그대로 시스템으로 연결해가지고 인정서를 발급하는 게 할 거예요. 근데 전문 대학들은 아직 이 시스템 내 이런 게 NCS가 또 명확하게 이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의 인정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문 대학들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는 거죠. 왜 폴리텍 대학은 그대로 해주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점점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2년도에는 일부 시범 사업으로 한 거고 점점 이건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키울 거예요. 자, 채용 분야에서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고 사전에 어떤 직무인지 그 직무 설명 자료가 반드시 공개돼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그 총장님 말씀에 이 태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쟤네들은 일은 잘하는데 참 태도적인 부분이 좀 별로야.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어떤 인재상에 맞게끔 어떤 태도를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공개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수준 단계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맞게끔 내가 서류를 써야 돼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나 어느 대학 나왔어 이렇게 끝이었는데 나 어느 출신이야, 나이는 어때, 난 남자야, 나는 출신지가 어디야, 어디 이런 식으로 그냥 개인 신상적인 부분을 썼다 하면 지금은 절대 못 씁니다. 일단 이 채용 공고에 나온 그 직무와 관련된 어느 교과목을 들었는지, 전공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격에 대해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꼭 국가기술 자격 아니어도 되니까 얘가 요 직무에 대해서 이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인정을 받았는지를 자꾸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경험은 이제 스펙이 아니라 경험, 그러니까 커리어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 같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이제 면접이 강화를 됐죠. 면접은 옛날에 뭐 너 아버지 직업이 뭐야? 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영화는 뭐야? 뭐 헤어질 결심. 너도 좋아. 헤어질 결심 봤어? 나도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무에서 요구한 그 경험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토론 주제를 뭐 했을 때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이제 공정 채용이 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정 채용 법을 바꾸고 있고요. 지금 법은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현재 있어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옛날에 너무 블라인드 채용은 지난 정부는 채용 비리고 뭐 차별 금지고 막 이런 거에 포커싱 됐다면 앞으로는 뭘 더 볼지, 그러니까 직무 능력을 보는 데 더 포커싱 돼 가지고 이제 법을 개정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능력 은행제. 여러분들 아까 모듈식 교육에 대해서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현재로서는 고용노동 사이드는 컨텐츠가 NCS의 능력 단위이기 때문에 능력 단위로 이제 인정서를 발급을 해주겠다는 거죠. 현재 지금 고용노동부 사이드의 직업훈련은 다 NCS를 쓸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아주 신기술 같은 경우는 NCS 없죠. NCS 없는 거는 이제 뭐 K디지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데 그건 기타 정보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일단 NCS의 능력 단위 쓰는 훈련 정보는 HRDNet이라는 걸 통해서 연계해가지고 이제 인정서를 발급을 할 거예요. 교육 사이드 같은 경우는 직업계 고등학교는 나이스 시스템을 일단 올해 내년에 연계해가지고 걔네들은 갑니다. 근데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에 대해 별도의 이 인정을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그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경력, 육군에서도 내가 뭐 군수를 했다. 그럼 사회에서 군수가 뭐야? 뭐 무슨 군수? 물류라는 개념으로 이제 바꿔서 소위 말하면 그 군에서 경력들이 사회에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인들도 굉장히 이 취업, 재취업 이런 거에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공군의 그 직무를 NCS랑 연결해서 표준화된 직무기술서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국방부 인사 경력 시스템의 능력 단위로 배출을 할 거예요.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또 인증서를 또 발급을 할 거고, 자격은 아시잖아요. 국가기술 자격도 지금 NCS로 바뀌고 있고, 과정평가용 자격 아시겠고, 아직 민간 자격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안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인정서 사업은 요거는 이제 지금 28억 초반에 지금 시스템을 지금 스타트가 됐고, 내년에 33억, 5년 동안 하면 이건 플랫폼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법도 통과가 됐어요. 이제 빼박이에요, 빼박. 국민 평생 직업력 개발법. 나름 교육부 안에서는 직업교육법도 만들고, 국민 인재 양성법도 만들고, 막 굉장히 멋지게 좀 만드는데, 결국은 핵심 컨텐츠가 고용 사이드에서 워킹되는 이런 부분이 저는 더 이게 실행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나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겠지만 자료 보시면 이게 결국은 능력 단위가 현재로서는 13,083개가 개발되어 있는데, 이 교육에서도 나름 NCS 썼죠. 그다음에 일학습 병행 뭐 이렇게 지금 자격 이렇게 다 NCS로 이렇게 이게 바뀐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인정서로 나가요. 근데 이수 정보 현재로서는 그냥 얘 NCS 교육을 받았다 정도로 해서 이수 정보가 나는데, 이제 너도 나도 다 이수 정보 갖고 있으면 이게 품질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격 같은 경우는 외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건 훨씬 더 이제 그 검증된 인정서죠. 근데 이 중간에 평가 정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세스먼트, 이 과정에 대해서 인정, 이런 부분도 해가지고 이 인정서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인정서를 통과하면 과정평가용 뭐 면제, 내부평가 면제, 국가기술 자격도 교과목이 능력 단위로 투명화되면 과목 패스, 뭐 필기시험 패스, 나중에 실기시험만 봐. 이게 이제 모든 고용노동 사이드에서 이제 이게 연동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 고용24라는 그런 개념도 채용 공고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 수요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 핵심 컨텐츠도 NCS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제 SQF인데 지금 NCS 보면 이 수준이 안 보여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조각조각 되어 있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융복합도 어렵고, 지금 NCS 자체는 그냥 하나의 재료로서 그냥 음식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QF라는 것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는 거죠. 융복합해가지고 과연 이 산업에는 어떤 직무가 있고 어떤 수준이 있는지, 이 셀을 딱 봤을 때 우리 분야의 5수준짜리 직무는 이런 거야를 서로 구직자들 다 통용될 수 있게끔 일단 만들어주는 개념을 이제 지금 그리고 있고, 이 그 셀 안에 이 표준 직무 안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이걸 능력 단위로 좀 표기를 해가지고 알려주고, 이 능력을 따려면 어느 대학은 어떤 과정, 아니면 어느 훈련 과정, 아니면 어느 자격으로 저 능력을 딸 수 있는지에 대한 이 3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요게 뭐 예산도 올해 이제 5배 늘려가지고 이 작업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2년 후에 다시 뵐까요, 우리? 한번 그러면 그 이후에 한번 성과를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은 사람 중심으로 관리를 하죠. 이제 앞으로는 직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지금 얘가 어느 대학 나오고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얘 일 잘하는 게 중요하고, 이걸 시켰을 때 일을 해내는 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 NCS라는 작업이 있는 거죠. NCS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요. 뭐 이거 지금 현재는 13,500 13,053, 이거는 뭐 매년 바뀌니까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NCS 뱅크, 소위 말해 직무능력 은행제가 교육과 훈련과 자격과 채용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계좌제랑 같은 컨셉이긴 하지만, 직무능력 은행제는 그 핵심 컨텐츠, 평생학습 계좌제는 어느 학교 나왔다, 어느 교과 들었다, 어느 자격이 있다, 그냥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면, 요건 보다 더 파고듭니다. 얘 컨텐츠들을 보고 서로 연동되고 중복된 거 있으면 서로 이제 면제를 시켜주는 그런 작업까지도 향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문 대학들은 별도의 인정 사업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고용노동 사이드에서는 전문 대학 교육이 NCS 기반으로, 그러니까 고용노동 사이드는 통합 심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걸르는 작업을 해요. 근데 전문 대학도 나름 교과심의위원회에서 하긴 하겠지만, 이게 과연 NCS 기반으로 했는지에 대한 별도의 심사 기정이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고용 사이드에서는. 그래서 이제 별도의, 이게
이게 공단 우리 직무능력 표준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인정 사업을 했고 이 명지전문대학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단위 인정선 이런 교육 저기 효과가 있다. 아까 우리 교학처장님 말씀 그 모듈식으로 하는 그런 거. 근데 교육으로 끝낼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얘네들한테 뭘 하나라도 주어져야 이제 훨씬 이제 경쟁력이 있다 이에요. 그래서 교과 인정이라는 것은 이 대학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교육을 했으니 고용노동사에 대해서 아 이게 NCS 교육이 맞구나. 그래 한번 교육을 해보세요. 그래 그러면 NCS 교육으로 인정서를 주겠다 이거이죠. 그럼 학교에서는 애들은 학점도 받고 학위도 받고 인정서도 받고 또 채용 공고가 요즘엔 최근에 계속 직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주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고용24라는 것은 아까 워크넷 이런 거 보겠지만 얘네들이 막 출력해가지고 기업에 이렇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겠죠. 얘 이제 홍길동 딱 주민등록을 하면 얘가 능력 단위가 쫙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이런 능력 단위를 땄구나. 기업에서 그래 이런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있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건 작년 거라 이거 참고를 하세요.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무능력 인정서 예시는 이게 어느 능력 단위를 땄는지가 이게 인정서가 나오는 건데 이게 종이로 인쇄하기에는 너무 이제 좀 올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딱 보면 그다음에 이게 딱 고용24나 이 기업체들이 그 채용할 때 알 수 있게끔 쏴주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교육훈련 운영계에서는 여러분들 옛날에 뭐 7대 스펙 뭐 이런 거 만드는 그것보다 훨씬 간소화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는 교육훈련 계획서랑 평가계획서를 보면 인정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건 자료를 보세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컨설팅, 정 모르겠으면 컨설팅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아직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홍보하기는 조금 약하긴 한데 일단은 있다는 부분 그리고 명지전문대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했다는 거고 이제 교과 인정은 지금 150개 교과가 지금 들어와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컨설팅보다는 교과 인정이 더 중요하겠죠. 이건 컨설팅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예, 질문 있으세요? 제가 너무 저기 손 들으셨네. 과감하게 손, 총장님 계시는데 과감하게 손 드시네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혼낼 거면 질문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공학정보학부장 이동희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지금 다시 또 이제 우리 원장님이 NCS를 이야기하셔서 또 뭐 이제 새 정부의 어떤 그런 뭐 기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NCS를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뭐 그게 직무하는데 참여도 해봤지만 과연 이게 NCS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에 어떻게 우리 쉽게 산업계에서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통용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듣고 싶습니다 일단.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 행정이요. 일단 기재부에서 야 NCS 개발하는데 얼마큼 필요해? 그럼 분류 체계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캐코를 중심으로 분류 체계를 만들고 이거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현장하고 이제 안 맞는 거죠. 어떤 거는 되게 크고 어떤 건 너무 잘고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이 직무맵 아까 SQF 보고 드렸듯이 직무맵을 만들어서 거꾸로 분류 체계를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있는 분류 체계를 봤을 때 에이 이거 뭐 산업계랑 안 맞는 게 맞네라고 해서 오히려 이게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체를 계속적으로 직무맵 기반으로 거꾸로 지금 분류 체계를 바꾸고 있고 그리고 이 분류 체계에 대한 그 틀을 지금 많이 이제 털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분류 체계 안에서 뭐 이렇게 하게끔 했는데 그 의미 없이 능력 단위 기반으로 막 융복합 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건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있고 이제 NCS 자체도 바꾸고 있고 뭐 이거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기업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저는 이제 쉽게 전공이 IT 쪽이니까
요즘 IT의 어떤 트렌드는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코딩의 어떤 그런 예를 든다면 뭐 저런 뭐 NCS라는 것 자체도 기업들은 사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그 지원자들에 대한 능력 평가할 때 요즘 뭐 아까 말 학교나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접속해서 우리가 내는 문제를 갖다 코딩으로 해서 어떻게 짜라라고 하는 그거 간단한 그거 하나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갖다 평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IT 시장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지금 원장님이 이제 이쪽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좀 NCS라고 하는 게 좀 더 이제 기업의 현장의 마인드가 좀 많이 들어가서 좀 그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야만이 그 기업들도 NCS가 이런 게 있고 이걸 한 사람을 아까 말대로 뭐 직무가 됐으면 기업이 인정하는 거죠. 사실 뭐 저도 외부 나가서 이제 뭐 평가도 하고 또 인사 그것도 하고 뭐 면접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요즘 그 블라인드 우리 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난 이후에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학력가나 이런 걸 좀 없애지기로 했는데 실제 블라인드 채용 이후에 그 우리 그걸 보면 오히려 스카이나 이런 애들이 더 많이 뽑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뭐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정책을 만드는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우리 입장에서 근데 현장의 입장도 좀 많이 좀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좀 부탁한 부탁이고 제 의견이고 또 하나 염려되는 건 뭐냐면 또 새로운 뭐 NCS 말고 또 새로운 게 생겼던데 보니까 거기 또 이번 학기부터 또 새로운 또 우리 교수님들한테는 문서 작업 페이퍼로 돌아오지 않게 하면 좋지 않을까. 네. 하여튼 그런 걸 좀 현장의 목소리를 원장님이 저런 거 정책하시는 데 가서 좀 많이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자 부탁입니다. 네네. 충분히 뭐 우리 교수님 고민하시는 거 공감하고요. 일단 이제 NCS라는 표현을 굳이 막 드러낼 필요는 없고 기업에서는 그냥 직무 중심, 그러니까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NCS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이걸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스카이가 더 들어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한 사람 뽑는데 막 10,000명씩 하니까 뭐 필기 시험이라는 거 그걸 이렇게 허들을 막 이렇게 자꾸 만들 수밖에 없는 그냥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또 결국은 또 필기 시험은 스카이 애들이 뭐 인지적 능력이 뛰어나니까 막 통과되고 그래서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 왜곡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는 학벌 중심의 사회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많이 바뀌는 그런 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보다 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퍼워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굉장히 행정 간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총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 안에서 전 학교 안에서 또 질문 하나. 없으면 이 잡초같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이런 목소리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스펙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직업전문대학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역할 그리고 직원 교수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생각됩니다. 발표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2부는 1시 10분부터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